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인문학 2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이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계속 환자 중심 의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의학이 의사 중심이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그래서 환자 중심을 환자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떤 양극이 가능해지는 거죠. 환자 중심 의학과 의사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극인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상극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환자라는 존재와 의사라는 존재는 상호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 중심, 의사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모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순적인 어법이 나온 겁니다.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언어 속에 이런 그 상호 간의 상호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언어를 우리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니까 제가 구글 이미지에서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갖고 찾아봤는데, 이런 게 그래도 가장 적절해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에. 그러니까 환자가 가운데 있고 주위에 이제 여러 가지 의료인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다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왜곡이 될 수가 있어요. 환자가 항상 모든 곳에 중심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가 좀 모순이고, 그래서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이 챕터 제목이 바로 그렇습니다.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현장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그 의료인문학을 의료인문학 1도 공부했고 이제 2를 하고 있는데요. 의료인문학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한 적이 없었죠. 우리가 주로 의료인문학 1에서는 의학의 역사, 보건의료의 역사를 주로 다루었잖아요. 그거 이제 의료인문학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다른 그 경로를 겪고 이제 의학의 역사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그 역사학의 한 분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임상 현장에서 또는 의학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인문학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또 다른 그 영역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쭉 한번 반출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최초에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으면 의료 윤리가 이제 많이 논의가 됐죠. 메디컬 에틱스. 그래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인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또는 뭐 임상 연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어떻게 환자한테 해를 주지 않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연구가 됐단 말이죠. 그게 이제 개인적인 수준에서 그 윤리였던 것이죠. 그 환자 또는 환자 의료인 간의 그런 관계 또는 의료팀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주로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개인적인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의료윤리는 물론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나온 게 거기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의료 전문가주의라는 건데, 이거는 개인적인 수준이나 사회적 관계를 이제 요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라는 집단, 전문가 집단과 환자를 포함한 대중 간의 관계, 사회적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하는 그 이야기하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메디컬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그러죠. 뒤에 나옵니다만 1970년대에 일리어 프라이드슨이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이런 운동을 벌였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프로페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용어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가 의료 인문학을 얘기하면 주로 프로페셔널리즘을 얘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수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주제가 또 새롭게 어떤 새로운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환자 중심 운동 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은 실천 임상 윤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료윤리라는 것은 의학이라는 지식이 있고 의료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그냥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 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떻게 환자한테 실행하는가와 우리를 둘러싼 어떤 기술이나 지식과는 별개의 어떤 행위 규범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환자 중심 운동은
임상 현장 그 자체, 임상 관계 그 자체를 새롭게 짜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중심으로 한 운동인 겁니다. 그래서 실천 임상윤리고 여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수준과 사회적인 수준을 다 모두가 포함하는 그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책이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철학적으로랄까 좀 상식과 조금 어긋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그런 얘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은 상당히 과격한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래서 환자 중심 운동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의 운동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의료 인문학 전체를 의학 그 자체에 대한 반성으로 보는 그런 또 흐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메디컬 휴머니티즈라고 하는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지금 이 책의 저자인 블리클리가 그 중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비교적 철학적인 성찰, 의학 그 자체에 대한 철학적 성찰, 의학 지식에 대한 것 또는 의료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더 근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반성하는 이런 것들이 의료인문학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실용적 의미에서 의료인문학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비판적인 그 의학 그 자체인 의료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의료 실천 그 자체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새로운 시각을 도입하는 그런 과정을 넘어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자 중심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철학적으로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 뭐 이게 단지 뭐 몇 분 동안에 그것을 다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만,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많이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전제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실제론이에요. 지식은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그 의료윤리의 전제들이죠. 지식은 이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베풀 것인가에 대한 것인 논의가 인문학이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철학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은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인간 본성에 관련된 그런 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간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 본성은 악하다 또는 이기적이다라고 암암리에 받아들이고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성은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인간 본성에 관련된 논쟁이 많이 있었죠. 특히 사회생물학이라고 하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로 히트를 쳤잖아요. 유전자가 이기적이라고 한 얘기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야라고 해석해버리고 그런 잘못된 이해 속에서 논쟁이 진행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그 인간 본성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자든 의사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하면 잘못된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난 한 20년 동안은 또는 좀 더 길죠. 길게는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그런 논쟁이 많았어요. 인간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또는 뭐 우리 그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순저맹자 있잖아요. 정학설 정선설의 논쟁이 있잖아요. 아주 오래된 논쟁이긴 해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그러니까 환자하고 의사하고 만날 때 그 이기적 본성을 전제로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본성을 가지고 얘기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기성, 이타성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고 지금까지 완전히 끝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18세기 철학자죠. 영국 스코틀랜드 철학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은 이기성, 이타성을 얘기를 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인간은 편향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이기성, 이타성이 아니라 다르다. 나는 나의 그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저는 이제 데이비드 휴미를 제가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새롭게 발견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휴미는 이제 18세기고요. 찰스 다윈은 19세기 인물이죠.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죠. 자연선택, 생존, 경쟁, 이기성,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적자생존 이런 얘기를 말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생명이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은 그 자체로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암암리에 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는 또 뭐 이거 그렇지 않다. 이타적인 속성이 있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거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주위에서 봐야 될 인물이 존 듀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미국의 프라그마티스트죠. 그러니까 실용주의라고 해석되기도 하는데 실용주의라는 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프라그마티스트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특히 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굉장히 많은 철학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존 듀이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서도 존 듀이의 교육 철학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의료교육 현장에서는 의료교육 현장에서 이것이 별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존 듀이는요. 이제 이 두 가지예요. 경험을 중심으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 위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존 듀이 얘기는 의학교육에 저는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존 듀이가 의학교육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건 진짜 의학교육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기초의학, 임상의학해서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임상 실습에서 실천해보는 그런 걸로 그런 단계별로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존 듀이 얘기는 우리가 의학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그 자체 속에서 그런 경험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거기다 사람이라는 그릇 속에다 지식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과 교육이라는 아주 영향력 있는 책을 썼고요. 그리고 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적인 환경 속에서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저런 비판이 일고 있는 의학 교육 내에서의 어떤 그 위기적인 관계, 위기적 질서 또는 거기서 가끔씩 나타나고 있는 어떤 폭력 사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아주 비교육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듀이라는 철학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서 가장 많이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철학자가 딜 델레즈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짧게 얘기한다면 차이를 강조하는 겁니다. 차이, difference. 그러니까 차이에 대한 최근에 가장 최근의 철학들은 주로 이 차이를 강조하는 철학들이 주로 각광을 받고 있죠.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보편적인 진리 그걸 찾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21세기로는 점차 차이를 강조하는 그런 논의들이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18세기 데이비드 휴미 편향성이라고 하는 말, 물론 차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인간 본성을 편향성으로 봄으로 인해서 차이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쭉 과정을 거쳐서 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요 돌봄과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배움이잖아요. 의학 교육이라는 건 배움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 그 자체는 돌보는 행위잖아요. 근데 돌본다는 행위와 배운다는 행위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봄과 배움을 하나의 틀로 묶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배움도 그렇고 돌봄도 그렇고 상호적인 거죠. 뭔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가르침과 배움으로 구분된다 하지만 구분할 수 있지만 역시 상호간에 있다는 거죠.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돌보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돌보는 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이 돌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상호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걸로 이제 바라보자고 하는 것이 이런 새 모델입니다. 그래서 의학 교육에서는 과거에는 어땠는가 하면 교수와 학생, 그죠? 의사와 의대생이죠. 의사와 의대생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형성했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임상 실습은 그다음에 나가서 하는 거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환자를 의학 교육의 중심에 세워라라는 겁니다. 환자를. 그러니까 지금 환자 중심 의학이라고 하는 게 의료 현장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 속에서도 환자를 중심에 두고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우리가 지금 우리 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그거 이제 PBL 있잖아요. PBL Problem Based Learning. 이게 바로 이런 환자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프라블럼이라는 것은 환자의 문제잖아요. 환자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배움과 돌봄의 상호성이죠. 이것은 환자, 의대생, 의사의 삼각구도에 있다. 그러니까 의사와 의대생만이 아니라 그중 환자를 중심에 두고 그 환자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지금 차이라고 하는 것이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전체적인 한 해의 흐름이 돼가고 있습니다.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을 강조했다고 한다면 뭐 20세기 말 21세기 와서는 다름을 강조하는, 다름을 인정하고 거기서부터 새로움을 창출해 나가는 그런 그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전문가주의죠. 프로페셔널리즘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이 있습니다. 정통 프로페셔널리즘은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엘리엇 프라이드슨이라는 사회학자예요. 사회학자가 만들어 놓은 그런 구도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의사들은 아주 오랜 동안 오랜 그 노력을 많은 노력과 돈을 들여서 이런 전문성을 획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전문성은 아주 비밀스럽고 어려워서 그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비일성이에요. 비일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자기가 어렵게 배운 그 지식과 기술을 공익을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타적인 서비스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는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에게 자율성을 보여준다. 직업적 자율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문가이니까 다른 사람이 참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 사람들이 이타적 서비스를 베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자율성의 이제 논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통적인 의미의 프로페셔널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의 권위를 보호해 준 거죠. 사회적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의사 중심의 환자 돌봄 형태가 벌어진다는 거죠. 의사가 모든 걸 다 안다라고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파터널리즘이죠. 파터널리즘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프로페셔널리즘에는. 그리고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어떤 사회적 그 관계를 만들어서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지만 실제로 그것이 시행된 단계에 있어서는 의사 개인의 어떤 권위를 강조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의료인문학의 새로운 대안으로 논의가 많이 되어 왔어요. 근데 이 세상은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변해서 최근 들어서 21세기, 지금 이제 21세기도 이제 20년이 지났잖아요. 21세기 들어서는 더 이상 이런 프로페셔널리즘의 구도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반성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 뉴 프로페셔널리즘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여기 얘기했던 도널드 오바인 경 같은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냐면 위에서는 자율성을 강조했잖아요. 의사 직업 집단의 자율성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는 뭐냐면 책무성을 강조합니다. 책무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요. 위에서는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기서는 이제는 자율적인 통제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례를 통해서 증명이 되겠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의사들의 여러 가지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많이 알려지고 또 그것이 어떤 그 시스템 속에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업해 왔던 거예요. 완전 안전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그들의 자율성에만 맡겨서는 해결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점차 책무성이 강조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의사에게 면허를 주는 면허 관리 기구의 구성원이 점차 비전문가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책무성을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의료 서비스라든가 의학 그 자체가 복잡해짐에 따라서 개인 의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팀워크가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료팀, 의사 개인이 리더가 된다 할지라도 그가 속한 팀 전체가 이제 환자를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 팀워크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거는 이제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 비밀적인 그런 지식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그 자체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언제라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에서 나온 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료에서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의료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이 이제 지금 탄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환자 중심이라는 것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러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윌리엄 오슬러라고 하는 근대의학, 20세기 의학의 최고 거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죠. 의학 교육을 지금과 같은 의학 교육을 처음 시작했던 분이기도 하고요. 혼자서 내과 교과서를 쓴 마지막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의학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환자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미 19세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죠. 의사와 의대생 간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중심에 두고 환자가 있어야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스승이다 하는 얘기를 이제 150년 전에 이미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환자가 스승이라고 한다면 이거 어떤 얘기가 가능하냐? 상호 관계인 거죠. 돌봄이라고 하는 관계가 일방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 속에서 새로운 실제, 커먼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의사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의학적인, 과학적 시선을 가지고 있잖아요. 환자는 자기 생활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환자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환자를 교육해도 환자가 잘 따르냐 안 따르냐를 중심으로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 환자 순응도 이런 걸 측정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잘못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자는 의사가 지시하는 걸 일방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환자와 의사 간에 서로 다른 실제가 있고 그 둘 간의 어떤 타협을 통해서 니고시에이션을 통해서 공통의 실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무슨 과학적 근거를 다 버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자기 나름대로의 과학적 진실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따르지 않는 환자를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타협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 타협을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타협을 하려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겠죠. 온정적 간섭지, 퍼터널리즘을 견지해서는 안 되겠죠. 과거에는 초연한 관심이라고 얘기했어를 의사가 환자한테 관심을 가지되 거기 감정적으로 휩쓸지 말아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윌리엄 오슬러라는 이 양반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객관성, 따뜻한 객관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따뜻한 객관성. 객관적이래. 따뜻해라. 이제 이것도 일종의 이제 모순어법이죠. 하지만 따뜻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그런 앞에 중심 없는 환자 중심이라고 얘기했던 거 비슷한 거죠. 따뜻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환자에게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초연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초연이라고 하는 자세를 지킬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에 완전히 담을 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환자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떤 몰입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와 의사 간엔 친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빠져드는 친밀성이어서는 안 되겠죠. 어떤 적당한 막을 가지는 벽이 아닌 막이죠. 그죠? 벽은 완전히 차단을 하지만 막은 선택적으로 투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아닌 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심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드러운 중심을 가져야 된다. 의사가 중심이었을 때는 딱딱한 단단한 중심이었단 말이죠. 근데 환자가 중심이 되면 부드러운 중심이다. 환자가 그냥 항상 거기에만 있는 거 아니죠. 계속 변화하는,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그런 중심일 수가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없는 중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쌍방간의 관계에서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다양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중심, 부드러운 중심, 심지어는 없는 중심,
이것이 환자 중심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의사는 의학의 전문가고요. 그죠? 환자는 생활세계의 전문가예요. 생활세계 전문가. 그러니까 질병을 앓는 당사자는 환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중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의사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유지하면 되지만 환자의 경험이라고 하는 환자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치유는 두 지평이 융합하거나 또는 그것이 타협한 결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 가르친다는 것, 배운다는 것, 그 다음에 돌본다는 것, 돌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다. 상호간에 주고받는 관계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지금 이 책에 나오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49세의 백인 노동자 계급의 여성이고요. 8년간 여러 번 입원해서 다발성 근염이래요. 이거 잘 몰라요. 치료법도 없어요. 스테로이드 왕창 때리는 것밖에는 치료법도 없는, 원인도 잘 모르는, 아마도 자가 면역 질환이겠죠. 그런 그 환자를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15살에 결혼을 했대요. 부모가 반대를 한데도 불구하고 15살에 결혼을 했고, 결혼하자마자 연달아서 아이를 낳았고, 5아이를 낳았고, 6번이나 유산을 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가 이런 환자를 돌볼 때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걸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인터뷰를 해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도조차 있어요. 근데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뭔가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자기가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 또 그런 알코올 중독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것, 그리고 자기의 질병, 그 고통스러움, 그것이 다 신의 뜻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께서 자신을 통해서 불치병을 내 치료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기를 도구로 쓰고 계시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의사는 어떤 자세로 접근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인 마인드로 볼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이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르쳐 나긋나긋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환자를 도울 수 없다는 거죠. 일단 그 실제를, 환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와 의사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실제 간에 타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해줄 말이 생각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거를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환자 중심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옛날에 임상의사 초년 시절에는 환자를 막연한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지. 객관적인 사실을 들고 환자한테 설명해 주려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얘기해봐야 환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타협된 실제, 그 두 지평, 생활 세계의 실제와 그다음에 과학적 실제 간의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얘기할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지난 한 1-20년 동안 논쟁이 많이 됐던 통섭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섭이란 말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해볼까 해요. 이제 제가 세 가지의 그림을 가져왔거든요. 이제 다 같이 뛰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뛰고 있어요. 근데 왼쪽 거는 뭐라고 그러죠? 이거 스카이 퐁퐁 그러죠? 포고 스틱이라고 그러나요? 딱딱한 바닥에서 각자 알아서 뛰어요. 그죠? 그렇지만 같이 뛰는 거, 서로 마주보면서 뛰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지 못해요. 이걸 환자 의사 관계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 뛰고 있는 게 환자일 것이고요. 의사는 이걸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여러 사람이 뛸 때 뭐 질병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이겠죠. 비유적으로 이것을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서 과학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이제 그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이 통섭입니다. 그 다스리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걸 다 잡고 다스리는 거죠. 다스리는 거. 이게 통섭이에요. 이게 이제 이런 통섭이고요.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뭡니까? 널뛰기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어요. 그럼 같이 뛰어요. 내가 뛰고 네가 뛰고 내가 뛰고 그래서 서로 간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 이것은 오고 간다는 의미의 통섭이죠. 이거는 오고 간다는 의미의 통섭이에요. 그래서 서로 통한다는 의미에 이것에 해당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냥 의사가 환자에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환자가 이렇게 뛰면 뭐 따라서 뛰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3의 이제 대안으로 생각한 게 이 통접입니다. 제가 얘기한 거는 통접. 이거 뭐예요? 트램폴린이죠. 트램폴린에서 뛰는데 예를 들어 3명 이상이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동조가 돼야 되겠죠. 정확히 동조되기는 어렵고 나도 영향을 주고 또 나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플레이어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영향을 조금씩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받는 영향이라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으로 종합된 것, 그런 영향인데 종합된 그런 영향을 내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의 이런 통접이 그 가장 바람직한 관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돌봄의 상호성 모형이에요. 이게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양반은 뭐냐면 그 기술적 영역, 그다음에 인간의 영역, 그다음에 의사 결정의 영역,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환자를 중심에 두고 환자는 언제나 중심에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술과 인간적인 영역과 그다음에 그것이 합쳐져서 의사 결정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영역에는 기술 예를 들면 무슨 지식 기술 이게 다 포함되겠죠. 주사를 놓는다, 수술한다, 이런 게 포함될 거고, 연민의 영역은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 대한 그런 것이고, 그것이 합쳐져서 도덕적 용기를 통해서 거기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고통이 심하지만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상의학의 두 얼굴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놨어요. 조금 아까 전통적인 프로페셔널리즘과 새로운 프로페셔널리즘을 대비를 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상의학도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전통적 프로페셔널리즘은 대개 그 퍼터널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온정적 간섭주의, 의사가 모든 걸 알아서 해주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리고 의사들 안에도 위계가 있어요. 그렇죠. 교수가 있고 레지던트가 있고 학생이 있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 수직적 지식 체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그런 거였고, 거기 이제 그런 지식 위계 질서의 근거는 뭐냐면 능력이죠. 그런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연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통하고 다른 경우는 안 통하는 것은 그건 보편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현 가능하고 과장된 지식, 이 이제 그 중심이 되는 거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미국 드라마 닥터 하우스처럼 영웅적 개인들이 여기에 중심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게 20세기 의학이라는 거예요. 20세기 임상의학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의학은 어떻게 가느냐? 공유된 지식과 기술 술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지식도 그렇고 기술도 그래요.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고, 일정 정도 분업에 의해서 그 지위가 높고 낮고 간에 상관없이 서로 일정 부분 자기가 맡은 파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임상팀이 중요한 거죠. 임상팀이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웅적 개인이 아니라 잘 조직되고 훈련된 팀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관계는 임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엔 일방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하는 거였잖아요. 수술을 하고 주사를 놓고 약을 주고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냐? 생산적이고 변화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 중요한 거죠. 물론 수술을 하고 약을 주고 주사를 놓는 일도 필요하죠. 그런 일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그 질병 상황을 극복하는 건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 스스로 그런 그 용기를 내서 질병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있는 상태의 환자를 이렇게 날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게 이제 새로운 임상의학의 모형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코크라고 하는 분이 얘기하는 의학교육 모델입니다. 이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수업에서 PBL 수업에서 하게 되는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문제가 주어지잖아요. 어떤 환자가 왔다. 다리가 배가 어디가 아픈 환자가 왔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정의를 해야 되죠. 문제를 정의해야죠. 그 문제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그 배가 아픈 이유가 뭔가에 대한 많은 쪼가리 지식들이 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환자가 지금 배가 아파서 왔다 그러면 그 환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왔을까? 아프니까 왔죠, 물론. 근데 안 아프려고 왔겠죠. 그렇지만 그것 이외에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있거나 직장을 가야 되는데 못 갔다든지. 또는 무슨 아주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배가 아파서 참석을 못 한다든지, 인간관계가 이것 때문에 틀어진다든지, 중요한 계획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학적 문제와 사회적 문제, 인간적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도 물론 의학적 문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 주변적인 상황들, 사회적 관계, 인간적 관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그런 환자를 이해한 상태에서, 물론 모든 정보를 다 가진 상태에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의 최선의 추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데서 얘기했잖아요. 그 규칙법, 최선의 설명으로 추론이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불충분한 정보 속에서도 최선의 설명이 뭔지를 생각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정신적으로 재현을 해요. 정신적으로 재현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 사람이 무슨 장염일 것 같다라고 판단되니까 그걸 재현하고 나서 그다음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행 계획을 세우죠. 실행 계획을 세워서 물론 이 과정 속에서 환자하고 많은 상호작용이 일어나겠죠.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해서 무슨 약을 썼더니 낫더라 또는 안 낫더라. 그러면 다시 또 평가를 하죠. 그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다시 문제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이렇게 순환하는 이런 과정이 새로운 의학교육의 모델이다. 과거에는 이것이 모든 것이 갖추어진 상태여서 다 차려진 상을 갖다 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스스로 골라먹게 하는 그런 교육 모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술 영역에서 임상추론인데요. 자, 임상추론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영역이 이렇게 사분면인데요. 빠른 결정이 있고 신중한 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급한 환자가 다쳐서 왔는데 이때는 무슨 이것저것 다 따지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당장 급한 내 손을 써야 된단 말이죠. 출혈을 멈추게 한다든지 CPR을 한다든지 빠른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럴 때 그 모든 상황을 다 신중하게 고려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직관적인 전문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직관적인 전문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평소에 이런 비슷한 상황 사례들을 경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인지적인 요소가 있어요. 인지적인 요소, 메타 인지적인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습관으로 가서 여기 직관적 전문성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무의식적으로 빨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의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실천이라는 것은 대개 의식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신중한 결정을 하는 그런 단계, 이 4분면에 있는 거죠. 이 4분면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많은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은 이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무의식적이고 빠른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에 도달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임상 추론이고요. 인간 영역에 있어서는 비슷하지만은 이쪽에 의식적이고 신중한 결정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인간의 결정이라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결정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최근의 심리학적 연구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무의식에 의해서 또는 감정에 의해서 빨리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는 인간의 마음을 두 개로 구분하죠. 빠른 마음과 느린 마음으로 구분합니다. 그 합리적인 이성적인 마음은 느린 마음이고요.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마음은 빠른 마음이에요. 이거 두 개가 다 있다는 거고요. 또 과거에는 어떤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만이 좋은 결정을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는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그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감정은 아니지만요. 인간적인 영역에 있어의 판단과 결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식적이지 않은
직관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쌓아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윤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우리가 윤리라고 하는 말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말도 서양에서는 그걸 다 습관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그 내가 생각하지 않고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윤리적인 행동일 것이고 직관적인 전문성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런 그 체화된 그런 인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크 호크라고 하는 분이 얘기한 의학 교육 모델이에요. 이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필요한 그 역량들이 이게 되고 있거든요. 관계 형성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와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자의 고통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거기 공감해 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또 어떤 그 이외에 다른 비언어적인 관계를 통해서 환자와 어떤 일정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 데 있어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말 이외의 어떤 그 소통을 통한 그런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많이 알려지고 있고요. 타인의 관점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연하는 관심이 아니라 초연해서는 안 됩니다. 초연해서는 안 되지만 그 환자의 입장에서 어떨 것인가. 완전히 그거 빠져들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환자에게 완전히 동화돼서 사리분별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환자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감성 지능이 필요하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에요. 이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배웠는데 저는 이제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 감성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감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환자가 보이는 감성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이것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해야 되겠죠. 내가 조금 전에 본 환자한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많이 중요한 게 자기 돌봄입니다. 환자만 돌보다가 자기를 돌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대립적인 관계에 두라는 건 아닙니다. 환자를 돌보는 것과 나를 돌보는 것이 배타적인 건 아니에요, 절대. 그렇죠? 이 지금 상호성의 관계에 있어서는 환자를 돌봄으로써 나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엔 의사가 환자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건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나를 희생만 해서는 절대로 이거는 뭐 평생 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돌보는 것과 환자를 돌보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개방성이 필요하죠. 나와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이나 또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느끼는 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 체화된 그 내용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항상 진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표정이나 이런 것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그건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압니다. 내가 진정성을 담지 않고 하는 말,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것들이 좀 과도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가식이다 아니다는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이 진정성이 있을 때 나를 돌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진정성이 없이 가식으로 남을 대할 때 나를 돌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존중을 해야 되고 이타주의인데, 이타주의는 저는 별로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기주의, 이타주의라고 하는 그런 구분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데이비드 휴미 얘기하다시피 이 인간의 본성이 이기적이다 또는 이타적이다가 아니라 인간은 편향돼 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다른 관점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tolerance of difference, 다르다고 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것, 애매하다는 걸 견딜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그 인간적 속성일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보편적인 것, 재현 가능한 것, 이걸 강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다른 것, 또 애매한 것, 확실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의료 현장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돌봄과 배움은 같은 구도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편향성은 인간의 본성이다. 인간은 본래 편향돼 있다. 똑같지 않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 사이에 있는 이 많은 문제가 생겨나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문명도 사실 발달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 편향돼 있기 때문에 사람 누구나 편향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노력하면서 그 인간이 이렇게 진화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자 의사는 다른 생활 세계에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의 생활 세계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빠져들어가서는 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돌봄과 배움은 생활 세계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이제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뭐 전달해 줄 때도 많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인터액션을 통해서 피드백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서로 배운다는 거죠. 서로 배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무척 필요하다. 그리고 이 돌봄과 배움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평을 융합하고 다른 지평, 내가 가지고 있는 지평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평이 다르고 또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지평이 다르고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지평이 다르죠. 그것이 만나서 새로움을 낳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베품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인간적인 영역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인 영역과 인간적인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적인 영역에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융합해서 새로운 어떤 지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